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안철수 의원 등이 공천을 확정받았습니다. 민주당도 고민정, 송기현 의원 등이 모두 10명을 단수로 공천을 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 담겨 있는 건지 김아림 기자가 먼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험지로 꼽히는 수원벨트 5곳 가운데 3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수원갑의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병의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수원정엔 이수정 교수가 후보로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의정부가 뵌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 용산 출신으론 처음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분당을에 신청한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단수 명단에서 빠져 김민수 대변인과 경선이 예상됩니다. 사람이 아닌 제도 중심으로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현역 7명을 포함해 10개 지역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과 송기현 의원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과 강원 원주을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해 갑과 을에서도 현역 민홍철, 김종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도 서울 서초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경선 지역 14곳 가운데 서울 양천갑에선 친문 황희 전 장관과 친명 이나영 예비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강남 을에, 노정면 전 YTN 기자는 인천 부평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던 쿠바와 수교를 맺었죠. 이러자 북한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한국 쿠바 수교 역사의 대세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그런데 이랬더니 북한이 갑자기 일본에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방해 공작을 우려해서 극비리에 이 수교 협상을 진행해 왔었고 협상은 설 연휴 직전에 쿠바 측에서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면서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자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북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쿠바와 수교를 맺은 지 하루 만에 맞불을 놓은 건데 그만큼 북한이 초조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먼저 민주당 요즘 한 저녁 때 심야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 때문에 공천 파열음까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밀실 공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천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 전화를 끝내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조사 한 적 있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더라고요. 그게 경기도란 무슨 뜻이냐? 알 사람은 다 아는데 경기도 팀이라고 있어요. 나는 이거는 비선의 농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학진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 이른바 경기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경기도 팀이 있다. 이 발언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어떤 팀이 있는 건지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여기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의 발단이 된 건 요 문학진 의원에게 전화한 건 말고도 지난 13일 밤에도 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818호 여기에 갑자기 8명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 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자, 이 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이 발단이 된 겁니다. 한송원 기자, 지금 참석자들이 모이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모인 거예요? 예, 이 지도부 전체는 아니고 이 핵심 측근들만 모였다고 하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정성호 의원 또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이 이 심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일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컷오프를 논의했다? 예, 맞습니다. 이 당 최고위나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공식 석상이 아닌데도 이 현역 컷오프를 논의하면서 사천 논란을 자초한 건데요. 특히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서 이 재판 중인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 공천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되지.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석자들한테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네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이 자리가 있었다, 이 심야 회동이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심야 회동의 성격이 통상적인 당무 보고를 위한 자리였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참석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참석했다고 했다가 아니요,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 사천 논란, 비선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표 또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 또 공관위 활동하는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이 있어서 이 단순히 의견 교환이 아니라 이 실제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인 만큼 논란이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참석자들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누가 모였었는지. 자, 이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박찬대 최고위원, 뭐 이른바 친명의 핵심,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근데 공천을 얘기했다는 거라면 공천 기구가 따로 있어요. 자, 저 면면을 보면 자, 최병무 의원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천과 관련한 비선 라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천기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기구와 관련 없는 또는 당직을 맡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저 자리에 참석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저 자리에 그 멤버로 참석을 하게 됐다라는 거는 이게 공식 라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천 논란, 비선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저 자리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공식 기구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면 저 논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공식 기구가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피할 수 없어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물론 저런 식의 비선 라인이라는 거는 어느 정당이든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민주당 측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체는 맞죠. 근데 이제 대표에게 이 현역 의원에 대한 뭐 컷오프나 논란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공관위가 다 결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용단이라든지 뭐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에게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그런 거를 뭐 측근들과 논의할 수는 있죠. 근데 거기서 뭔가 모든 공천이 결정되는 것처럼 무슨 뭐 대장동식 공천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논란이 왜 민주당에 좀 많은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민주당 현역 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너무 많이 당선된 것이 독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뭐 그 당시 민주당 계열은 거의 180석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 출마의 허들기를 낮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격 부적격 때 뭔가 좀 이미 다 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 공천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또 대표에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서 또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여당 프리미엄의 부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이 뭐냐? 집권 여당은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은 뭔가 전직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뭔가 전직 의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의해서 뭐 자리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집권 여당에 비해서 야당은 어떻게 보면 불출마를 계속해서 그냥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정책적인 그 분석은 해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가 그런 뭐 의견은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면면을 봤더니 다 이른바 친이로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만 따로 전화해서 자 818호 오늘 저녁에 다 모여요. 조용히 모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밀실에서 모이려고 했다면 의원회관에서 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원회관은 다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은밀하게 모이자 했으면 여의도 모처에서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컷오프 이런 기준에서 친명 의원들도 뭔가 그런 대상이 되고 험지 출마도 친명 의원들이 가야 되고 이런 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사천 아니냐라는 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그냥 이거는 그냥 사랑방 논의 정도였다, 이런 걸로는 해명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결과로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로서 보여주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거기서 컷오프 대상이라고 이제 논의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뭐 자기네들이 만나서 뭐 나를 그냥 컷오프 시킨다고? 노웅래 의원, 물론 노웅래 의원의 뭐 개인적인 행보,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는 따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자 노웅래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규정에 따른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만 혼자 싸우지 않게, 외롭게 혼자 싸우지 않고 우리 같이 싸울 수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자, 노웅래 의원의 저 반발,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자리에서 논의된 컷오프 기준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형사 재판 받고 있는 사람? 네, 그러고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의 줄기만 해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 큰 덩어리 하나, 그리고 선거법에다가 위증교사, 이렇게 정말 갈래를 타야 될 정도로 많은데, 아니 그러면은 나는 재판 지금 돈봉투 관련 금품투수 하나인데 나는 컷오프 논의되고 당대표는 비켜나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충분히 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일각에서. 아니 그래, 이게 지금 돈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 앞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처음에는 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재판 가서는 뭐 돈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 바꿨다.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랑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이게 심야회동 참석자 중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돈봉투 얘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형사사법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인정한다고 유죄고 부인한다고 무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대표 측근들 지금 뭐 김용 씨라든지 아니면 김임서 씨 다 재판에서 부인했는데 지금 유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서 뭐 당사자의 반발을 뭐 합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돈봉투 이제 왜 안 되느냐? 왜 노웅래가 안 되느냐? 돈봉투 소리 그때 뭐 마이크 소리인데 뭐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더니 재판에 가서는 돈 받은 사실을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라는 게 민주당 이른바 저 밀실 회의에서 나온 얘기라면, 저걸 근거로 한다면 저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그동안 있었나요? 노웅래 의원 이거 뭐 탄압이다라고 해줬다가 본인이 말 바꾼 거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도 없었는데 저런 그러니까 자리에서 나오는 저런 경우를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공천 배제됩니다, 이게 아니고 먼저 사람을 공천 배제시켜 놓고 합리화하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유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되고 노웅래 의원은 안 된다라고 설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게 뭐 그러면 본인이 부인하면 뭐 전부 다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재명 대표의 문제나 노웅래 의원의 문제나 사법 리스크는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출마를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컷오프가 논의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노웅래 의원의 반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설명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면 앞뒤가 꼬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당에서 이런 공천 논란이 알려지자 다른 당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하고 나섭니다. 근데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뻔뻔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당사자 가운데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문학진 전 의원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경기도 팀. 이것도 뭔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알려진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문학진 전 의원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몇몇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 안태준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을 했어요. 정진상 씨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그 부사장도 시키고 어디 이사도 시키고 그러고 이제 이번 국면에서 하겠다 하니까 그 절친인 경기도 팀을 사실상 이끄는 정진상 씨는 지금 자택 주거 제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나와서. 근데 들리는 얘기가 다 이렇게 만날 사람 만나고 방법이 있나 봐요. 통화할 것 통화하고 그런다고 합디다. 그렇게 해서 내가 시켜줄게.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아마 그게 사실일 것으로 보고.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옥중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살펴보죠. 정진상 전 실장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왜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 대표가 이 대장동 의혹을 포함해서 각종 의혹이 수사로 연결되면서 이 대표의 오른팔 이 정진상 전 실장이 핵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선 공천 논란이 번지면서 또 의혹이 번지고 있는 건데 특히 이 비선 논란을 처음 제기한 아까 문학진 전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공당 공천을 이 비선으로 움직여서 뒷작업했다는 일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특히 이 전현직 의원들에게 접촉해서 이제 불출마를 권고할 때 단순한 선당 후사 요구가 아니라 이 대표 비선 조직이 조작한 이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들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공당의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공천 밑작업을 하는 것이 경기도 팀이라면서 이 절묘하게 격차나는 수치를 만드는 것도 이제 범죄 행위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혹시요, 양은경 기자, 의심되는 정황이라도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사실 이게 조금 제가 그 재판 상황하고 그 연관돼서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은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고 구속이 됐는데 이제 그 기간 다 되고 그러니까는 보석을 풀어준 건데 조건이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건 관계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이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접은 물론이고 제3자를 통한 연락도 다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문학진 전 의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된 얘기를 본인이 받아서 전달해서 또 공천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재판에 관한 게 아니고 공천에 관한 얘기라도 이런 식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이 얘기는, 이 주장은 문학진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한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름이 나왔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듣고 국민의힘에서 논평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경기도 팀이라는 거에 실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주류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다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사실로 확인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비밀리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든 공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언론이나 당 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자에게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또 혹시나 그 여론조사가 기준이 된다면 이건 경기도팀의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그 여론조사에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청와대 출신도 뭐 문재인 그 노무현 정부 출신 이런 것들 할 때 노무현 단어를 넣지 말자, 문재인 정부를 넣지 말자. 왜 단어 하나가 주는 아주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나는 그분 측근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걸 밝힐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 지금 그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의 뭐 변호사였던 누구, 이재명 대표의 뭐 대표실 누구였던 누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머지 인사들, 나머지 후보들의 이런 그 경력에는 누군가 이름을 넣어주지 않는 이런 불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사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했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하나 누군가를 이렇게 문학진 전 의원이나 이렇게 컷오프 대상으로 적합도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근거로 드는 여론조사가 혹시나 그런 좀 불공정하게 보여질 수 있는 여론조사라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컷오프나 불출마를 좀 제한할 때도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여론조사 수치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당에서 좀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찌됐든 따로 모임을 하고 지금은 정진상이라는 이름까지 나오니까 이게 확 폭발할 수도 있는 아주 이 휘발성 강한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어요. 주장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론조사를 거기서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위원장이 혹시 경기도에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말이 맞다면 결국 안규백 위원장도 경기도 팀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대목이 되고 그다음에 또 문학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무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친명이 아니라서 지금 내쳐지는 게 아니에요. 친명입니다. 친명. 그런데도 내쳐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과정에서 정무특보단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주변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안태준 씨 이 경우에 뭐 정진상 전 실장과 절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경기도 팀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그의 주장과 안규백 위원장의 얘기까지를 종합해보면 실체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찐명을 공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자, 친명과 찐명까지 구분하는 건 누가 하느냐. 찐명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아니냐. 언제? 이재명 대표실에서 밤에. 지금 그런 논란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밀실 공천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위험합니다. 중진 용태론 실질적으로 고려 중이신 게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런 사안은요. 공천에 떨어진 사람 얘기 듣는 것도 좀 그렇고 뭐 떨어져 가는 분들 아까 뭐 다른 얘기됐던 두 분 얘기 듣는 것도 그렇고 아니라고 한 사람 얘기 듣는 것도 그렇고 중립적인 분 그나마 당의 원로에게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런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그때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뭐 저도 만나봤어요. 누구를? 문학진이. 아니 경선은 붙여줘야지 찐명 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경선은 붙여줘야지 찐명 넣으려고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물론 저 때는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 맥락은 내가 뭐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비판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민주당을 이재명식으로 개혁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만든다고 하더니 진짜 찐명의 이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아니 저 때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로 출마한다는 생각을 외부의 사람들이 요만큼도 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미 그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대선에서 뭐 당선이 될 경우는 아니지만 낙선이 될 경우에는 대표에 출마해서 내가 그 이 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를 저는 그런 큰 그림의 일단을 표시를 했다고 보고요. 사실 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저는 뭐 그 상당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인재근 의원한테 불출마 그 얘기를 했고 문학진 전 의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인물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그 항목에 넣었던 인물들이 다 이재명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그림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단순한 의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우선 이제 어제 발표된 단수공천 지역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들을 단수공천으로 대거 꼽아 넣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당에 들어올 때, 민주당에 들어올 때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재명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원래 정치판이. 예. 그런 걸 보면 그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그 주장이 맞구나 하는 걸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의 공천 잡음, 이 사람의 공천 여부로 또 한 번 내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출마를 한다면 어디로 갈까? 이 부분도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자, 추미애는 되고 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되냐? 임종석은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추미애 장관 아직 확실하게 어디로 출마할지 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요. 예, 이 추미애 전 장관이 5선을 지낸 원래 지역구 이 광진 을은 이 친문계 고민정 의원 단수 공천이 확정됐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추미애 전 장관 공천을 놓고 고심 중이게 됐는데요.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된 이 서울 동작을 그리고 여권에서도 아직 좀 이 경선을 해야 하는 중인 중성동갑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출마하는 용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카드로 수도권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친명계 총선 셈법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 추 전 장관의 높은 인지도 또 스피커로서 역할을 활용하면 이 총선에서 이 반윤 연대 구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평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어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 그런데 아까 그 원로분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윤석열 키우는데 추미애 장관이 더 공이 훨씬 더 크지.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실장은 좀 나름 억울할 것이다 그런 말씀. 그렇죠. 최소한 경선 붙여줘야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뭐 그거는 다 좋은데 그 운반을 거칠게 해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줬다.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까지 뜨는데 추미애 장관도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국민들의 시각은 아주 친명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 식구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챙기려고 하는 모양이죠. 하하. 자, 임종석이 책임이 있다고 해도 경선은 붙여줘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일단 유인태 총장님의 발언이 요즘 참 민주당에 매섭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억울하다. 그 당시에 나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강하게 더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에서는 이 사실보다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전 유인태 전 총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전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이 책임 논란을 본인이 꺼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꺼내면서 본인이 좀 휘말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좀 잘못을 하지 않았나, 그거는 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전 임종석 전 실장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에서 활용해야 되는 카드는 맞는데 예. 임종석 전 실장의 좀 오판도 있었다. 뭐냐? 당에서 당원 당규에 따라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한 곳에 임종석 전 실장도의 무게감 있는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다는 것은 이 전략 선거구로 활용하려는 지도부에 매우 압박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본인의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과 활용을 좀 협의를 잘 해서 본인이 어디에 좀 쓰일 수 있는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 정도 됐으면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아예 안 줘버리거나 아예 배제시켜버리면 이건 친문에 대한 배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활용을 어떻게 할지가 이번 민주당 저희 당의 그 공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자, 책임론.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론 나오니까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은 바로 들어보시죠. 도대체 전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뭐 책임이 있는 사람. 우선 이재명 대표가 제일 큰 책임.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자인을 했고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어허. 책임입니다 했잖아요. 뭐 그래놓고는 무슨 전 정권에 자, 뭐 책임론은 그동안 저희들이 뭐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지금 와서 책임론 따지는 것보다 요 질문을 드리죠. 최근에 친문이라고 알려졌던 고민정 의원은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임종석은 왜 안 될까? 둘 다 친문인데 뭐 책임론은 그 다음이라고 하더라도요. 친문을 정의를 한다고 할 때 임종석은 안 되는데 고민정은 된다? 둘 다 친문인데 이 기준은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데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본인이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짐작해 보건대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친문 내에서의 위상이 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상이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시 들어올 경우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그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위기감.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어허. 그런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제 생각이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은 친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 친문을 다 배제해버리면 친문 전체하고 이재명 대표가 맞서는 모양새니까 그건 부담이 있고 그중에 몇 명만 좀 그 배제를 시키면 그중에서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은 제거한다.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고민정 최고위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둘 다 살아온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노렸을 때 임종석은 아니 멀게 보면 대권, 가까이 보면 올 8월에 대표 경선. 대표 경선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5월에 이제 임기가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대표 경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경우 뭐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러면 이번에도 친문이 많이 당선될 거는 틀림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종석 전 실장이 대표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머리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찌됐든 임종석 전 실장은 공천 배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공천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조금 뭐 뜬금없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만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입장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걸 전제로. 친명계의 또 대표적인 의원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 이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제가 출마합니다 라고 도전장을 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출마를 한대요. 오산 쪽에. 오산이 지역구잖아요. 안민석 지역구. 이 오산시에 본인은 뭐 정당 이런 게 아니래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싶답니다. 무소속으로.
근데 뭐라고 썼느냐 밑에 완주 목표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생각도 없어요. 오로지 안민석 낙선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잃어버린 저의 300조를 찾습니다. 300조. 여기서 300조란 300조 원을 말합니다. 300조 원. 아니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죠. 정유라가 잃어버렸다는 300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그 발단이 됐을 때 안민석 의원이 당시에 최순실 재산이 300조가 있다. 최서원 씨 개명 전에 최서원 씨 재산이 300조가 있다. 이거 이제 찾아오겠다. 내가 이제 그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국세청에 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재산 추적을 했다든지 뭐 일부를 찾아냈다든지 뭐 그런 소식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리켜서 내 재산 300조 지금 찾아달라 그러면서 이 총선에서 본인이 출마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완주가 목표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주장을 위한 그런 출마라는 것이죠. 출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한테 물어보고 안 의원의 낙선을 위해서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내가 300조 숨겨놨다면서요. 그 돈 어디 있는데요? 나 지금 명예훼손한 거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자, 300조 그럼 당신이 알았다니까 찾아내요. 이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은 내가 언제 300조라고 해서 또 뭐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게 지금 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조작돼서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재산 400조, 뭐 최서원 씨 재산 300조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뭐 본인이 한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뭐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로는 300조 원 규모고 이게 최서원 씨한테 들어가서 은닉 재산의 뿌리가 됐다는 것이다. 근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지금도 사실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2019년도에만 해도 안 의원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은 본인이 이 은닉 재산을 찾아서 독일에 7번을 갔다. 그리고 당시에 그 독일 교포 모 씨하고 그 최서원 씨가 합작해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찾았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최서원 씨 쪽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에 1,200억 원을 송금했다. 그 자료를 내가 찾아가지고 국세청에 줬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언론 기고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언론에서는 300조라고는 아직 그런 녹취는 없어요. 언론에 대놓고 얘기한 거. 근데 있어요. 비슷하게 얘기한 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그때 최서원 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민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안하니만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검찰에서 얘기되는 건 맞아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언론에 얘기할 때는 뭐 2조 또 10조까지는 이제 본인의 발언으로는 나와요. 그런데 300조는 얘기 안 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정유라가 지금 기소를 했던 사안이죠? 이게 고발을 했던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서원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작년에 1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발언의 범위만 보더라도 너무나 편차가 크잖아요. 뭐 처음에 300조, 물론 본인 얘기로는 300조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은닉 재산의 규모가 그 정도로 추정된다. 이제 그런 기고문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런데 방금 들으신 발언으로는 또 뭐 2조 정도는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언 당시에 이렇게 뭐 몇백조라는 그런 어쨌든 뭐 은닉 재산에 뭐 뿌리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근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일단 검찰의 판단 단계에서는 이거 근거 없이 허위 사실로 유포한 거다라고 해서 일단 재판에 넘겨진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출마해서 정유라가 출마해서 안민석을 떨어뜨리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안민석 의원을 과연 떨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건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그 안민석 의원이 저기서 낙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다만 이 정치 현실에서 그 경기 오산 지역구에서 이제 정유라 씨가 얼마나 안민석 의원의 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정치 경험으로 볼 때는 자, 저기에서 안민석 의원의 낙선에 정유라 씨가 크게 기여할 정도는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카,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 막 질문을 던졌잖아요.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관식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안 하나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기호를 1, 2, 3, 4 객관식으로 질문을 또 던집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 예, 글쎄요. 주관식 질문에 답변을 안 하니까 객관식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저 객관식 질문에는 답변을 할까요? 참,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서로 답변은 안 하고 질문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답변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뭐 몇 가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주관식이었죠. 그러면서 전 4번을 빼도 참 질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 똑같은 수준 낮은 질문으로 되돌려 드리고 싶은데 그 손준성 그 고발 사주로 1심 유죄를 받은 검사 단톡방에 60장의 이미지 파일을 올린 한동훈 위원장님, 그 60장 고발장 1번 고발장 맞다. 2번 아니다. 그날 나의 모습이 좋아서 셀카 60장 찍어서 보냈다. 3번 뭐 전날 갔던 음식점 사진이 좋아서 음식을 보냈다. 이런 식의 질문하는 거 전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비판합니다. 그런 식의 정치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 희화하면서 정치를 좀 거부감 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좀 등 돌리고 싶게 만드는 정치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왜 계속 저런 네거티브 전략을 쓰느냐. 또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데 왜 네거티브냐. 네거티브라는 거는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그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중도층이 그 투표장을 향하지 않도록 만드는 정치의 혐오를 더 키우는 이런 전략을 말하는 건데 예. 자꾸 그런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에 또 답변을 안 할 거 알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새로운 인물이면 새로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총선까지는 54일 남았죠. 최대 격전지들에 투입되어야 할 여야 선수들의 윤곽도 이제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본격 레이스를 앞두고 여야 대표 2명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잘 알고 지냈다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분한테 그동안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대요.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국종 원장님을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또 몇 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 여기 오셔서 군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시는데 이런 열정과 이 경험을 다 받쳐주시려는 생각으로 오신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원장을 만난 한동훈 위원장의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 저 잘하는 사이예요 라면서 이렇게 어깨도 한번 친구도 강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몇 차례나 영입을 제안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한 위원장, 이 장관에 나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국종 원장에게 함께 일하자고 몇 번 연락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계 영입을 제안한 건데 이국종 원장은 다 거절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덴만 의료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고 국내 외상외과 권위자로 유명하죠. 예. 이 두 사람은 한 위원장이 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한 위원장은 저희 취재진에요. 얼마 전 이 원장에게 같이 일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응급의료와 군 의료 개선 현장에 남겠다고 하셨다면서 우리는 어디서든 이 나라를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도 정치 일선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 현장 상황을 잘 전달해 드리는 게 한 위원장님을 더 도울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국종 원장 다른 뭐 때도 아니고 요즘 뭐 의료계 파업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외상외과 분야에서 다른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 뭐 성형외과, 뭐 피부과 뭐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하는데 외상외과 분야에서 저렇게 꿋꿋이 그리고 정치권의 영입도 거절하고 꿋꿋이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충청을 찾은 날 충청을 찾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충북대를 찾아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청주, 충북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이곳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서서 얘기하면 다른 분들하고 키높이가 안 맞아서 제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리고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한마디로 그만큼 지방대도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면서 두 사람이 지금 중원 쟁탈전에 나섰는데 최근에 뭐 계속 이 여론조사는 하는 겁니다만 추세도 중요하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다고요, 또? 예,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37%, 한동훈 위원장이 34%로 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대선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필수 과제겠죠. 그래서인지 이 연일 치열한 총선 전략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 총선 때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재명 대표와 본격 대결에 나서게 될 인물 바로 또 다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도 잠시 전해드리죠. 자, 국민의힘이 원희룡 전 장관을 단수 공천함에 따라 이른바 명령대전도 확실시되는 모습인데 자, 원 전 장관의 공격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돌덩이 몇 번씩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허허허. 이젠 좀 달라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이 정도로 하고 있나요? 뭐 재판 받으려고 바쁜 모양이에요. 아니, 오질 못합니다. 지난번에 설날을 앞두고 시장에 왔는데요. 석 달 만에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 원희룡 전 장관 질문만 나오면 답변을 이제 회피한다.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저 전략을 계속 쓸 건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그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국정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재명 대표와의 이 프레임보다 한동훈 또 국민의힘 이 당과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 오히려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앞에는 이 정광훈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단일화를 한다, 뭐 드랍할 것이다,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정광훈 목사가 만든 정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해결하고 와야 이 이재명 대표와 1대1 대결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저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좀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점점점으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은 있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 이렇게 걸어오는 이런 프레임에는 대응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대 이재명 구도였으면 말하기가 조금 더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유동규가 등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숨통이 좀 튀는 측면도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등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곤란한 게 아니라 저는 원희룡 전 장관에게 곤란하다.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정당이 정광훈 씨가 만든 정당 아닙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중도 보수층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정당입니다. 이 정당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이 정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참 과제가 하나 더 생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관심을 갖는 지역 또 살펴보죠. 이 인천, 서울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수도권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수원벨트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공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몇은 이미 단수공천도 받았고요. 자, 야당의 현역 의원을 상대로 여당의 수원 연구자들이 도전장을 내민 그런 양상이죠, 지금? 예, 이 경기 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모든 의석을 야당 현역들이 차지를 했고 이번에도 이 사수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험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번에 수원벨트 5곳 가운데 3곳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이 현역 김승원 의원이 있는 수원갑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그리고 3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의원이 있는 수원병에는 박문규 전 장관, 그리고 4선에 도전하는 박광훈 의원이 있는 수원정에는 이수정 교수가 후보로 나섭니다. 이번에 나선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수원에 연고가 있는 명망가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수 공천이 된 인사들이 있는 반면에 당내에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요즘에 뭐 후보들 보면 일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봐야 돼요. 이 사람이 공천 됐는지 안 됐는지, 경선까지 가는지 아닌지. 아직 지금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먼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강남 을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지로 꼽히는 지역인데 그냥 양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이고. 당으로부터나 아니면 대통령실로부터 좀 문자나 연락 받으신 게 따로 있으세요?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윤심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는 전혀 모르겠는 게요. 제 공천 과정에 저는 윤심의 이응자도 저는 좀 느껴보지 못했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이기는 공천 그 원칙을 100% 지지합니다. 경쟁력으로 후보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정권 초기에 이른바 뭐 용산 출신들, 장관들, 장차관들 뭐 이런 분들이 주목되고 있죠. 이번에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용산 출신들은 12명인데요. 그중에 딱 한 명, 전희경 전 비서관만 원래 거기는 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니까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단수 공천 없대요. 경선을 치르거나 전략적 재배치 여지도 남겨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입니다. 용산 출신을 지금 전면에 단수 공천 주면 바로 역효과, 역풍이 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다, 특혜 없다. 이거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단수 공천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2위 후보와의 차이가 뭐 워낙 크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하여튼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
을 아마 이번에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보다 먼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용산 출신이 많아질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심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을 언론에서 받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피하기 위해서 용산 출신들을 의도적으로 좀 그 후순위로 밀어놓은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저희의 관측에 불과한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용산 출신이 얼마나 이번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한동훈 표 공천을 끝까지 좀 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대진표들이 이제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여야 모두 큰 폭발음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천이 막상 확정이 된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우리 한국 정부가요,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던 쿠바와 수교를 맺었죠. 그 막전 막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1면입니다. 북한 뚫고 극비로 진행. 한국 쿠바 수교 24년 작전에 드디어 결실이 맺어졌다. 자, 쿠바가요, 북한과는 거의 뭐 형제국이고 카스트로 뭐 지금 뭐 많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카스트로와 친해요. 근데 우리는 뭐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쿠바와 수교를 맺습니다. 자, 수교 맺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미리 말씀드리죠. 야, 그럼 쿠바 여행 가야지. 쿠바 갔다가 미국도 들렸다 와야지.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쿠바와의 수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쿠바와의 접촉, 이 본격적인 접촉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진 당시 외교장관이 이 지난해 5월 과테말라에서 쿠바에 이 비공개로 수교 뜻을 전달하자 이 석 달 후에 쿠바는 학술 행사 참가 명목으로 전직 고위 관료를 서울로 보내서 이 한국의 수교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학술 행사라고 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물밑 작업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9월 유엔 총회 양국 외교장관이 비밀리에 협상을 하고요. 또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에서 이번 설 연휴까지 막판 조율을 한 끝에 13일 국무회의에서 극도 보안 속에 이 수교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이 북한 반발을 의식해서 모든 과정은 좀 극비리에 이뤄졌고 최소 인원만 관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00년 쿠바의 수교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진척은 없다가 2016년에 한국과 쿠바의 고위급 교류가 있었긴 하지만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수교를 이 한국 외교의 오랜 수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쭉 보시면 2000년도부터 수교 교섭은 했어요. 그러면서 무역관까지는 코트라는 우리와 수교를 안 맺어도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나가 있으니까 코트라 무역관까지는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윤병세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쿠바 외교장관과 만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201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또 이 부분에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쿠바와 24년 거의 작전과 같은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쿠바와의 수교 배경에 이것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쿠바식 사회주의는 달라요. 북한식 사회주의하고는. 일반 대중들의 문화적인 행태를 갖다 규제하고 검열하고 이런 국가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낭만적인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류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저분들이 지금 뭐 BTS 춤추는 건가요? 우리의 K-팝이요. 이번 그 교류의 수교 협상에도 한류도 한 몫을 했다고요? 굉장히 큰 몫을 했습니다. 사실 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류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기고 즐기는 나라가 아마 쿠바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길거리에서 커버 댄스 추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고요. 청소년들뿐만 아닙니다. 뭐 기존에도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들도 뭐 생물 팽개치고 뭐 K-팝에 빠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현지에서 BTS 좋아하는 아미들 그리고 블랙핑크 좋아하는 청소년들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한국을 한번 와보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실제로 배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했는데 많고요. 수교가 없으니까 그게 걸림돌이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수교가 되니까 정말 양국 간에 큰 다리가 놓여진
그런 상황이었고 뭐 박지은 전 외교부 장관이 작년에 이제 그 여러 차례 한 회동을 했다고 그래요. 쿠바 고위급하고 그러면서 이 지금 여러 언론의 수교에 대한 뒷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케이팝 얘기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물꼬를 트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케이팝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쿠바의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또 이제 그쪽 사람들이 막 몸도 유연하잖아요. 아까 춤추는 거 보세요. 자,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쿠바와의 수교를 두고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쿠바하고 수교는요, 저희가 오랜 기간 추구해 왔어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관건이다 해서 탈냉전 이후에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쿠바도 사실은 한국과 수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시기를 본 건데 마침내 우리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정부에서 큰 외교적 성과를 냈다. 자,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형제라고 지내왔던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받는다. 에이, 매야?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충격도 상당히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극비리에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저런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수교 협상은요, 원래 기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의 반발 또는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24년간 지금 지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의 방해가 꽤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문제는 이제 노태우 정부 당시의 북방 외교 정책의 결실이거든요.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렇죠. 뭐 중국 그 당시의 소련 뭐 이렇게 해서 그 결실인데 그 이제 쿠바하고 시리아 정도만 지금까지 우리가 수교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쿠바와 전격적으로 그 수교를 함으로써 아마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보루가 무너졌다. 아마 이렇게 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이 충격을 받은 북한이요, 요즘 갑자기 일본을 향해서 뜬금없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요? 예, 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담화를 통해서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양국이 새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 정당 방위권, 그러니까 군사력 증강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납치 관계를 걸림돌로 삼지만 않는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 최고 수뇌부에서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한 담화가 나온 건데 아무래도 이 북한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쿠바가 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데 대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은 또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 쿠바 수교 맺었으니까 야, 어차피 뭐 저기 큰맘 먹고 미국 갈 때 쿠바 들렸다가 미국 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쿠바와의 수교는 성사가 됐습니다만 쿠바 관광은 조금 아직까지는 신중해야 된다고요. 저 수교의 후속 조치로 이제 공간도 생기고 하면은 쿠바에 가는 거는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쿠바를 다녀오게 되면은 미국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흔히 그 미국 갈 때 그 ESTA라고 디지털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는데 그게 있더라도 미국에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 들렸다 오는 사람들. 들렸다 오는 왜냐하면은 지금 쿠바가 미국의 그 테러 지원국 명단에 들어가 있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쿠바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유의해서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지금 우승 못한 거는 둘째치고 지금 팀이 거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협회는 드디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교체 의견을 정몽규 회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부임 1년 만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 위기에 처한 건데 먼저 이다솜 기자가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감독 경질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아시안컵 준비 소홀을 비롯해 선수 발굴 의지 부족과 국민을 무시하는 근무 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1시간가량 회의에 참석한 뒤 퇴장했는데 자기 반성은 없었습니다. 전술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되레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일부 축구 팬들은 시위를 통해 감독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위약금 등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자,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질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이제 위약금을 언제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경질을 하려면 그동안에 남은 연봉도 줘야 된대요. 근데 그게 한 70억이 넘는데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돈 문제도 관련돼 있고. 자, 현재까지 일단 경질될 가능성 얼마나 있는 겁니까? 예, 매우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축구협회와 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팬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방 자료 화면 보시면 일부 축구팬들이 축구협회 부근에 가서 시위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어제 전력강화위원회의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르면 오늘 축구협회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만 합니다만 축구협회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략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략이 좀 사실상 없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선수 간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리는 감독의 책임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해외 체류를 비롯해서 근무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경질 이후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왜 경질돼야 하는 건가에 대한 이유인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르단이요. 우리랑 처음 만난 상대가 아니었어요. 예선에서도 한번 만났었잖아요. 그때 이기다가 갑자기 뒤에 후반에 수비 무너지면서 2골 넣어주면서 2대2 비겼나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처음 만난 팀도 아니고 준결승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팀 정도 되면 이 요르단의 공격이라든가 요르단의 어떤 행태, 이 축구 전략 이런 걸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부족했다. 2번이나 싸웠는데 이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선수를 많이 안 썼다. 이 발굴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쯤 됐으면 잘못을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미국 가버리고 거기서 재택으로 화상으로 왜 우리가 졌는지를 하는 그 회의를 화상으로 하겠다고요? 이런 게 우리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영국 언론에서 그 전날 우리 선수들끼리 싸웠는데 손흥민 손가락 왜 붕대가 감았는데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 우리 언론이 아닌 영국 언론이 그걸 먼저 제기했는지. 당시 손흥민 선수 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자 일단 먼저 저 사진부터 보시죠. 갑자기 요르단전에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손에 붕대를 저렇게 칭칭 감고 나온 거예요. 물론 축구는 손가락은 크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한쪽에 불편함이 있으면 전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누군가 태클을 들어온다 할 때 움찔움찔 하게 되거든요. 저런 상태로 몸 상태로 나갔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식사 시간에 후배들이 밥 빨리 먹고 저기 가서 탁구 친다고 하니까 띡똑 띡똑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다들 지금 말이야 좀 정신 차리고 내일 꼭 이겨야 되는데 야 니네들은 말이야 동생들이 그 탁구 지금 그래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강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왜 뭐 탁구 치는 거 갖고 그래요? 아니 이 녀석이 그러면서 멱살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강인이 주먹질로 맞대응을 했다. 요게 지금 알려지면서 근데 주먹으로 맞대응을 했다. 이게 이제 국민적 감정이거든. 아니 형한테 주먹을 휘둘렀었는데 이강인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주먹은 안 날렸어요. 또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주먹을 날린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 한 매체에서 저 몸싸움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탁구 치는 문제 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나무라니까는 뭐 후배들이 반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멱살을 잡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먹을 날리는 그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주먹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후배들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이 탈골이 됐다. 예. 그렇게 정황이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부분이 이강인 선수가 정말 하늘 같은 대선배한테 주먹을 날렸다. 이 부분인데 법률 대리인 입장문을 보면은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만 하고 근데 뭐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탁구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전부터 또 쳐오던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사과문을 낼 거면은 이거 뭐 안 내는 게 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앞서서 SNS를 통해서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일단 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법률 대리인 통해서 이런 입장문 내면은 이거 뭐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앞전에 사과가 진정한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저 사과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과, 그러니까 일단 멱살을 잡혔지만 이제 선배가 멱살 좀 잡았다고 주먹을 날려 이 부분에 대한 사과, 선배한테 잘못했다는 사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직 그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주먹을 날렸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이강인 선수는 일단 멱살을 잡히면 죄송합니다. 놔요 그러잖아요. 이제 놔요. 이걸 갖고 뭐 잘못 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서로 지금 엇갈리고는 있어요. 아직 진실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폭력 사태가 있었던 그 다음 날 그 어린 선수들은 또 자기들끼리 따로 있었나 봐요. 요때는 또 뭐 별일 없어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요. 사실은 같은 팀의 선수 그것도 주장이 다쳤으면 조금 더 자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혹은 너무 아무런 절박감 없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음 날 겁니다. 저런 장면을 보였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특히 바로 이날이요. 지난 7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경기 당일인 것으로 알려져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선수가 경기 전에 물병을 세워서 던지는 물병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경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장난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미 또 다쳤고 더군다나 축구 선수들은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식단도 굉장히 철저히 관리하고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양말 하나까지도 혹시 부상의 위험이 없도록 체크한다라고 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 절박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또 이제 아직 YB라고 하죠. 어린 선수들끼리 저렇게 모여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노는 상황인데 저때 손흥민은 손가락 탈구로 이게 지금 부상으로 붕대를 감고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강인 선수와의 몸싸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형님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손 괜찮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 지금 형은 저렇게 손가락에 다쳤는데 동생은 아까 보니까 손가락으로 물병을 들어올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따질 필요는 없는데 경기가 왜 졌느냐, 팀워크가 그 정도였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벤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이강인 선수 옛날에 이강인을 좀 많이 좀 쓰지 했는데 벤투는 조금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벤투 감독이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강인 선수 기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었을 때 그때 얘기를 다시 들어봤더니 벤투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The team needs in the different moments of the game, and we understand that was better to take different options, just a technical and tactical decision. It's not a question to improve; it's a question of decisions.
자,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킨 아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당시에서는 그 이강인 선수들의 팬 입장에서는 아유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지금 여론이 다른 쪽으로 좀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벤투 감독의 이 발언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예.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앞둔 평가전에서 정말 단 1분도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팬들이 이강인 막 이게 이름을 외치면서 좀 예. 출전시켜 달라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강인 왜 안 넣냐고. 그러나 결국은 벤투 감독이 출전을 시키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나도 귀가 두 개라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나도 알고 나도 있다. 하지만 이강인보다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동정론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사태와 겹쳐서 벤투 감독의 저 발언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강인 선수가 어떤 팀워크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당시부터 있었던 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과거의 선수들 얘기도 좀 들어보죠. 이거는 뭐 이 일 있기 전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시죠. 형들한테 많이 까부는 건 뭐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가끔씩 이제 살짝 선을 살짝씩 넘을 때가 있어요. 강인이는 이제 저희 좋다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건데 이제 각자 서로 예민할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강인이는 모르고 장난을 치는 거죠.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이 너무 강인이한테만 가면 강인이한테도 분명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이강인 선수만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축구가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밌게 장난을 쳐서 경기 전에 분위기를 풀려는 선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오직 경기만을 생각하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강인 선수의 이 장난이 일본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경기를 발휘하려면 팀워크가 좋아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일본 선수들이 좀 불편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선수의 뭐 활발하고 좀 뭐 일부 여성 팬들은 뭐 깜찍하다 귀엽다라고까지만 합니다만은 팀 내에서의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자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고 보면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데도 나이가 지금 서른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뭐 선배들한테 뭐 버릇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얘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아시안컵을 처음 갔을 때 이제 지성 형하고 같이 룸메이트였는데 되게 어린 마음에 지성 형이 잘 때까지 못 자고 좀 뒹굴뒹굴 하다가 지성 형 잠들면 좀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박진영 선수가 좀 못되게 굴거나 이렇게 후배한테 그렇진 않으셨어요. 꼰대는 아니셔서 너무 뭐 진짜 운동장 밖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진짜 좋은 형이고 또 좋은 선수여서 룸 안에서도 진짜 형이 어떻게 하면서 쉬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뭐 축구 선수가 축구를 일단 잘해야겠죠. 하지만 축구만 잘한다고 위아래 이런 부분들 특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 부분도 중요한 인성 가운데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얼마나 애통합니까? 애통한 마음뿐인데 화장장에서 요즘은요 화장장 지난 겨울엔 화장장 미리 이제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약하기도 힘들어서 3일장이 4일장씩 되기도 했었어요. 이런 화장장에서 자식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금리를 빼돌린 사람들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오늘은 화장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고인을 이제 화장장 화로에 들어가면 2시간 정도 이후에 유골함에 예. 유골 가루가 담겨서 유족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렇죠. 한 유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됩니다. 유골이. 예, 그래서 화장장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기계가 고장이 났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의심쩍어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예. 이제 분골기라는 기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예. 이미 다른 한 명의 유골이 가루가 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찌워야지. 그다음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사람의 유골 가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고인의 시신이 같이 한마디로 가루가 이제 섞여버리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예. 돌아가신 어른을 어떻게 꿈속에서도 뵐 수 있겠냐 말이 나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런 사실은 유족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얘기를 안 했고, 아니 왜 그런 건지만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직원이 실수를 한 거죠. 저 CCTV에 그 과정이 담겨 있는데 일단 그 앞에 사람 화장을 마치고 나서 분골을 하고 분골 가루를 갖다 덜어내고 새로 이제 담아야 되는데 그 덜어내는 거를 깜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사를 해당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화가 난 유족들은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섞인 걸 어떻게 다시 분리를 해냅니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